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7시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30대 당대표 이준석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2명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검찰 수사를 놓고서 신구 권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여야 의원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하루 16만 대 차량이 이용하는 성산대교에서 바닥 균열이 다시 발견됐습니다. 3년 동안 보수를 했다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징계 수위에 따라 당대표 입지에 큰 변동이 생길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은 국정원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 사건들이라며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하루 만에 수사팀을 배당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5월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섰지만 흑자 규모는 1년 전의 3분의 1에 머물렀습니다. 원자재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52%나 급증해 흑자 규모를 끌어내렸습니다. 제주 한림항에서 선박 폭발 사고가 일어나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실종자도 2명 발생해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연일 전주 대비 2배 가까운 숫자로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6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절기상 소서인 오늘은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높은 습도로 인해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심의할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비선 논란과 안보 이슈를 두고 다시 거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관련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를 논의하는데요. 이 대표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 관련 징계를 논의할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대표는 오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요.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직접 회의에 참석해서 소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증거인멸 의혹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도 참석할 전망인데요. 김 실장은 오늘도 SNS를 통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역시 윤리위 뒤에 이른바 윤핵관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해온 만큼 오늘 회의에서 윤리위와 이 대표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징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이 대표가 윤핵관을 향해서 거센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요. 징계가 결정이 된다면 수위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고 만약 당원권 정지 이상이 결정될 경우에는 거센 사퇴론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재심을 요구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이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안보 이슈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TF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사건 대응을 비판하며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을 이 직무유기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정원은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전직 국정원장이었던 서훈 전 실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정치 보복에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권의 이 소위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 TF는 오늘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월북 판단 번복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들을 놓고도 대립이 첨예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윤석열 대통령 나토 순방에 동행해서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외가 육촌 동생의 대통령실 근무 사실까지 확인이 되면서 비선 논란, 측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라디오에서 김 여사를 통제할 사람이 없다. 체계를 잡지 않으면 큰 사고가 터질 거라고 지적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이 대통령실을 아무렇지 않게 사유화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비선 정치, 지인 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사적 인연의 고리에 얹을 수는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우선 국민이 불편해하는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를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건 옳지 않다면서 민주당 역시 과거의 잘못을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에 대통령 없이 김종숙 여사 단독으로 인도 순방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나만 정상이고 너는 비정상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따져볼 문제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논란은 국회 정상화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친인척을 선임 행정관으로 채용한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문제가 전혀 없다며 업무 영향을 안 보고 먼 인척이라고 배제한다면 그것도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윤 대통령 외가 육촌 동생 A 선임 행정관이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했고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조한 만큼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채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비선이란 말은 공적 조직 안에 포함되지 않을 때 성립되는데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악의적인 보도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북송을 두고서 국가정보원이 당시 원장들을 직접 고발하자 검찰은 하루 만에 해당 사건들을 일선 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2개 부서가 투입됐는데 수사 규모와 속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국정원이 직접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겁니다. 이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검찰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아침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 1부와 공공수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개의 수사부서를 투입한 배경을 두고는 일단 두 전직 국정원장의 사안이 다르고 각각 모두 중대한 사건이라며 필요하면 인력 증원 같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박지원 전 원장에겐 재작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무단 삭제한 혐의가, 서훈 전 원장은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시킨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전직 원장들을 고발하고 검찰이 곧바로 수사 진용을 갖추는 모습이 상당히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검찰이 전 정부 수사를 서두르는 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축소법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규모와 속도에도 관심이 쏠리죠? 네, 우선 박지원 전 원장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앞서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과 해경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사건을 두고 특별수사팀이 구성될 거란 관측이 나왔었는데 이번 국정원 고발로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 내일 이대준 씨 유족은 사건 당시 국방부에서도 관련 정보가 삭제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서욱 전 장관 등 군 인사들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연루된 탈북민 북송 사건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군, 해경 등 안보라인 전체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어제 국정원의 고발 사실을 접한 뒤 SNS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첩보를 삭제해도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남는데 누가 그런 바보짓을 하겠느냐며 이번 고발을 윤석열 정부의 안보 장사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훈 전 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고발의 근거로 내세운 만큼 내부 기록이나 직원들의 진술이 검찰 수사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귀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두 사건 모두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만큼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잦은 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그리고 귀순 어민을 놓고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인권 침해를 했다면 이는 중대한 국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발 이전에 국정원 진상조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됐냐는 질문에는 정보기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희생자인 고 이대준 씨의 잦은 월북 판단을 내렸던 당시 해경수사 책임자들이 오늘자로 일괄 대기 발령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의 이번 대기 발령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해경 간부 4명을 지난주 임의 조사한 데에 따른 자동적인 인사 조치입니다. 감사원 감사 대상은 사건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 본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경서장, 본청 정보과장이었던 강성기 동해지방해경청장, 인천해경 수사과장이었던 옥현진 본청 외사과장 등입니다. 감사원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침체 속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취약층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재료값은 끝을 모르고 오르는데 후원금은 줄어들면서 IMF 외환위기 때 못지않게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 중림동 무료급식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점심 식사 정리와 함께 간식 배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 무료급식소는 점심 식사부터 간식, 저녁 식사까지 하루 평균 300인분의 식단을 준비하는데요. 최근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정도 규모의 식단을 준비하기에도 예산이 빠듯합니다. 실제 오늘 식단이었던 닭곰탕 재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주재료인 닭고기는 킬로그램당 5,676원으로 지난해 비슷한 시기보다 4.8%가 올랐습니다. 채소값은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대파와 양파 각각 킬로그램당 2,800원대와 2,400원대를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모두 25% 넘게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엔 하루 예산을 50만 원 정도 잡으면 됐는데 지금은 80만 원, 또 많게는 100만 원까지 잡아야 하는 날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식으로 준비된 빵은 평소 기부를 받아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이 오르면서 이 역시도 기부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재정 자금인 후원금조차 경기 침체로 줄어들면서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급식소 운영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나 여기는 1년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괜찮지만 개미 군단들이 우리에게 후원하시는 분들은 사정이 어려우면 빠져나가죠. IMF 때보다 지금 조금 덜하지만 그때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지금도 물가가 오르고 있고. 들으셨듯이 IMF에 비견되는 경제 충격파가 소득이 낮은 취약층 지원 기관마저 덮치면서 한숨은 더욱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림동 무료급식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짜장면과 칼국수, 김밥 등 주요 외식 품목 8개 가격이 모두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을 보면 짜장면 가격은 지난 1월 5,769원에서 6월 6,262원으로 8.5% 올랐습니다. 칼국수는 6.4% 올랐고 김밥도 6.3% 오른 2,946원을 기록했습니다. 냉면은 9,808원에서 1,269원으로 4.7% 상승했고 삼겹살도 4.7% 올랐습니다. 이들 품목을 1년 전과 비교하면 모두 5% 이상 올랐고 특히 짜장면 가격은 16.2% 뛰었습니다. 각종 항공 규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지난달 국제선 이용객이 코로나19 발병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이나 연수를 떠나는 사람들로 출국장이 붐빈다고 하는데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네, 공항에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네, 출국장에는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발권 창구에도 계속 붐비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비행금지 시간 규제 등을 해제하면서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출국장에서 만난 여행객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는 절차라든지 준비해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복잡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부분도 없고 완전히 코로나 이전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코로나19로 미뤘던 해외 연수를 떠나는 대학생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얘가 2020년이어가지고 코로나가 터져서 입출국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서 올해부터 다시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오늘 이제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국제선 여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풀리기 전과 비교하면 일일 여객 수는 17,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거리 두기를 강화했던 지난해 6월과 지난달 여객 수를 비교하면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맞추어 아시아나항공은 전월 대비 25% 이상 공급 확대에 나섰습니다. 유럽과 미주, 아시아 전역에 걸친 증편을 통해 국제선 정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제선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휴가철 수요까지 몰리면서 항공권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말이면 월간 여객 수요가 코로나19 이전의 75% 수준인 450만 명 선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3월 한강 성산대교 부실 시공으로 남단 바닥판에 무더기 균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상세한 조사를 지시한 뒤에 북단에 있는 바닥판에서도 균열이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결국 성산대교를 전면 재보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서울 성산대교 남단에 나와 있습니다. 성산대교에서 바닥판에 균열이 발견된 남단뿐만이 아니라 지금 북단까지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재보수 공사를 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 보수공사를 마친 지 1년 만에 남단 바닥판에서 무더기 균열이 발생한 거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곳 남단은 먼저 균열이 있었는데요. 네, 서울시는 결국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던 본교 공사를 중단하고 균열이 일어난 성산대교 바닥판을 전면 재보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서울시 의원과 교수 등이 포함된 전문가 TF가 조사를 마쳤는데요. 다음 주쯤에는 조사 보고서가 작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균열이 성산대교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재보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전문가들은 남단뿐 아니라 북단에 깔린 바닥판에서도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북단 바닥판은 남단보다 먼저 깔린 데다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해 일부 바닥판을 교체한 거로도 알려졌습니다. 남북단에서 모두 균열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다리의 강철 구조와 바닥판 사이에 공간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지목됐습니다. 따라서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가 재보수 공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TF는 남북단 모두 손상된 형태나 균열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공법을 적용하기로 했고 현재 공사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움 공사를 진행한 뒤에는 무게가 고르게 분산되는지를 측정하는 재하 시험도 진행해 안전성을 재차 확인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재보수 공사가 진행될 경우 하루 16만 대 가까이 오가는 성산대교를 통제하기 매우 어렵다는 게 서울시 판단인데요. 이에 따라 밤 10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한 개 차선을 단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균열 과정에서 잘못을 가리기 위한 이 감사, 또 경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 지시로 서울시는 시공 과정에 대한 감사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중순쯤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실질 감사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성산대교 현장에 나와 해당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서울시 공무원을 포함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의 공사 과정뿐 아니라 감리 단계에서도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 검토 등 절차도 거쳐야 해서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YTN 보도 직후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업계 관계자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바닥판 제조업체가 서울시 계약 내용과 다르게 바닥판을 만들어 납품한 혐의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산대교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네, 한강 성산대교의 부실공사 들으신 것처럼 남단, 북단 바닥판에 모두 균열이 확인이 됐습니다. 전면 재보수 결정이 난 상황이고요. 보강공사가 사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3월에 마쳤는데 보강공사 1년 만에 다시 교량 바닥판에 금이 간 겁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창영 광주대 대학원 방재안전학과 교수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 한강 성산대교 보수보강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닥판에 균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게 걱정인데 먼저 지금 차량 통행이 되고 있거든요.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글쎄 이제 이게 2012년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수없이 보수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구조 안전상의 결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이 단순한 어떤 햇빛이라든가 온도차 혹은 프리캐스트 구조물과 철골 구조물의 어떤 그 차이의 들뜸 현상, 거기에 또 뭐 반복 차량의 하루에도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피로 하중이라든가 모든 개연성에 대해서 원인 규명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원인이 단순한 재료상의 어떤 문제인지 큰 구조적인 균열인지 이런 것들이 규명이 된 다음에 우리가 통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수 공사가 2017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교량 바닥판에 들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교량 바닥에 이렇게 들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프리캐스트 구조지 않습니까? 네. 이 프리캐스트 구조는 현장에서 그 환경이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부실 공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공장에서 설계 제작을 해서 고양 양생을 잘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프리캐스트 구조는 균열도 없고 굉장히 그 품질도 좋고 안전하다고 하는 공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균열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원인 규명인 것 같습니다. 네, 원인 규명이 지금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긴 했어요. 뭐라고 결과가 나왔냐면 다리의 강철 구조와 바닥판 사이에 공간이 발생해서 그것을 메워야 한다. 이런 정도의 결론이 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것은 전문 용어로 저희들 이제 퍼티규 로드라고 하는데 피로 하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조물이 들뜸 현상으로 인해서 반복 하중에 우리 철사 같은 경우 청취자분들 쉽게 설명해서 철사를 좌우로 자꾸 꺾으면 언젠가는 끊어지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피로 하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피로 하중에 균열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우리 피로 시험이라고 하거든요. 자료에 반복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학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서 교체 수명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안전하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 관계자들이 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역으로 물어본다면 그러면 정확한 원인은 정확하게 뭐냐? 또 반대로 그러면 이 결량에 균열이 생기도록 처음부터 그러면 설계와 시공이 된 거냐?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 규명이 된 다음에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이것들이 명명백백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성산대교가요. 건설된 지 지금 4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40년이 조금 넘게 된 다리. 자, 보통 이 다리를 사용하는 기간이 보통 기간이 40년을 훌쩍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될 건데, 일본 같은 경우에 노후된 그 유람선 있지 않습니까? 예. 동경에 가면 유람선이 많이 있는데 그 40년 된 노후 유람선을 아무리 멀쩡해도 폐선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수입해가지고 예. 세월호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불법 증개축해서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회 인프라 구조물이 그 생명 주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교량뿐만이 아니라 교량, 터널, 항만 모든 공동주택의 이 나이가 다 먹어가지고 노후화가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체 주기라든가 또 교체뿐만이 아니라 철거 후 해체하는 이런 것들이 중단기적으로 마스터 플랜도 돼야 되고 우리 사회가 로드맵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예산도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엄청난 노후화에 대한 쓰나미는 밀려오고 있는데 전혀 그냥 준비하고 있지 않는 그런 지금 행태이죠. 그렇다고 다리를 또 다시 부수고 지으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충분히 다시 쓸 수 있으면 재보수해서 쓰는 게 좋을 텐데 보통 다리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 그 구조물마다 좀 틀린데요. 예. 참고로 샌프란시스코의 그 골든게이트 브리지라고 금문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금문교는 현수교인데 와이어에 약 2만 7천 개의 와이어로 그 벼량이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게 이제 녹이 슬어가지고 그걸 철거할 거냐 아니면은 보수할 거냐 했는데 엄청난 그 사회 비용 즉 그 교량이 이제 철거가 되면 다시 설계하고 시공하는 동안에 우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계산을 해서 결국은 그걸 보수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진 기법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도 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노후화 시설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성산대교로 돌아와서요. 네. 지금 바닥판에 부실이 발견됐는데 혹시 교량의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아니 이거는 이제 제가 예단하기가 곤란하지만 예. 아마 지금 철골 구조물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 다만 거기에 바닥만 프리캐스트로 했기 때문에 지금 프리캐스트에 콘크리트에 지금 균열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철골 구조물은 제가 봤을 때는 경험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러나 모든 것은 안전은 예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MRI, CT 촬영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한 번쯤 가서 다 정합 정밀 검사를 하듯이 네. 국토안전원에서 정합 정밀 안전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 뒤에 우리나라 교각의 절반이 노후화된다고 하는데 네.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화에 대한 제가 지금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이런 노후화에 대한 것들을 자꾸 질문을 던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당장 예산이 없다, 아직 계획이 없다 이런 그렇군요. 얘기를 하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쓰나미처럼 밀려왔었을 때 그때는요. 원래 철사가 노후화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철사가 녹이 슬기 전에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야지. 철사가 녹이 쓴 다음에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보수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하루에 교통량이 15만 대가 넘거든요. 근데 네. 재보수는 해야 되고요. 네. 교통을 전면 통제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구조물의 건전도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구조물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일부 차선을 축소하고 통행하는 방법이 있겠고 예. 구조물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면 이제 우회해서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자로 했거든요. 네네. 큰 문제가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급격히 노화되고 있는 시설이 지금 교량뿐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다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창영 광주대학원 방재안전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전 제주 한림항에서 선박 3척에 불이 났습니다. 2명이 실종됐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사고 현장 상황 계속 전해드렸는데 현재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재형 기자. 네, 제주시 한림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 뒤로 어선 화재 현장을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4시간가량 진행된 진화 작업으로 지금은 화염이 대부분 잦아든 상태입니다. 이곳 한림항에서 어선 화재가 발생한 시각은 오전 10시 17분쯤인데요. 추로 준비를 하던 어선 한 척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솟아올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어선에는 선원 5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선원 3명이 골절상과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기관사와 외국인 선원 1명 등 2명이 현재 연락이 안 돼 실종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최초 발화된 어선 양옆에 있던 어선으로도 번졌습니다. 그래서 15척의 어선이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대응 1단계를 발령했는데요. 현재 이곳에는 소방 인력 100여 명과 장비 20여 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상에도 해방 경비정이 투입돼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초진이 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진 않고 있는데요. 배의 재질이 불이 잘 꺼지지 않는 FRP 재질인데다가 배 안에는 모두 2만 리터 가량의 기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산항 화재처럼 완전 진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한림항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 교수가 수업에서 일제 침략은 조선의 책임이라는 역사 왜곡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매춘한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부 학생들이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학교 측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스튜디오에 임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경희대 철학과 교수입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 학기 경희대 철학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로 1학년 학생들이 듣는 기초 수업이었는데요. 이 수업 최모 교수의 여러 발언들이 역사 왜곡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최 교수는 1910년 경술국치의 가장 큰 책임은 조선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고종 황제가 뒷돈을 받고 나라를 팔아 넘겼다는 취지인데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사업을 언급하는 과정에선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국가로 만들려고 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에 기반을 둔 발언입니다. 네, 일본 보수 우익들이 하는 주장이랑 맥이 닿아 있는데 이 교수의 발언을 직접 입수했다고요? 네, 저희가 지난달 최 교수가 진행한 온라인 수업에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식민지 근대화론에 기반을 둔 발언이 많았는데요. 이 최 교수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종이 자기는 잘 살게 해주면 자기 좀 그때 돈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 근데 그 돈 많이 주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럼 나라 책임지시오. 이렇게 한 거야. 일본 놈들이 토지조사 해가지고 그냥 시키는 뭐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근대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최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역사에 대해서 이 거짓말 역사라고 주장하는데요. 우리나라를 무조건 피해자로 보는 건 공산당 논리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불쌍하다. 일본 놈들은 항상 우리나라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좀 그런 식이야. 그게 바로 누구의 논리인지 알아? 공산당의 논리.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왜곡된 발언을 했는데 지금 할머니들 많이 고통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발언을 한 겁니까? 네, 가장 큰 공분을 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최 교수는 한마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겐 성매매 여성을 우리가 위하거나 동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수업을 들은 학생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것 같고 성매매 여성들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위해주고 뭔가 그럴 필요는 없다. 네, 최 교수 수업 들은 다른 학생들 반응 어땠습니까? 최 교수의 발언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했다는 반응입니다. 실제 수업 영상을 보면 이 다수 학생들이 최 교수의 발언에 직접 반박을 시도합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와서 반박하라고 다그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반일 종족주의 이 저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서적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 전 교수는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줄곧 주장해온 대표적인 수구 인사입니다. 이에 경희대 철학과 학생회는 이 최 교수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한 긴급 회의를 열고 이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추가로 일부 졸업생들의 이 증언도 이어졌는데요. 이 과거에도 최 교수가 수업 중 이 여성 비하 발언을 하거나 이 역사적인 인물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최 교수 이런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했습니까? 일단 뭐 사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네. 일단 최 교수는 일제 침략 자체를 옹호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 책임의 소지를 따지자면 이 조선의 몫이 크다는 걸 말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주장은 굽히지 않았는데요.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선 일단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제로 끌려간 사람보다 이 생계를 위해 자발적인 참여가 많았다는 이 본인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공식적인 입장을 재차 문의하자 이 태도를 또 바꿨습니다. 일단 자신은 역사 전문가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 해당 발언들이 문제가 된다면 모두 철회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학가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던 게 이번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대학가에선 역사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성균관대 공식 웹진엔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보는 시각에 이 한국 성장 기반 일제강점기를 보는 시각에 이 한국 성장 기반이 형성된 시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소개한 건데요. 논란이 일자 곧 삭제됐습니다. 2019년엔 류석춘 당시 연세대 교수의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란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일로 류 교수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 등이 논란이 됐는데요. 램지어 교수는 한국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 징집됐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왜곡된 역사가 대중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큽니다. 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경우 일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일부 경제 통계만 부각하는 거라고 지적하는데요. 이 한국 근대화의 시작을 일제 지배에서 찾는 논리는 침소봉대라고 주장합니다. 또 단편적인 통계뿐 아니라 이 실질적인 수의 대상에 당시 조선인들이 포함됐는지를 살펴볼 지점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네. 전문가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인들 중심의 그런 통계라고 할 수 있고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선인들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정치라든가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측면을 다 함께 고려해서 식민지의 역사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역사 왜곡에 대응해 개별 연구에 머물던 일제 침탈사를 종합 편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경희대는 일단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철학과가 소속된 문과대학을 중심으로 진상 파악에 나선 건데요. 이 최 교수의 수업을 직접 들었던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최 교수에 대한 징계 등 사후 조치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경희대가 사실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확인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거든요. 경과를 좀 두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후속 취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일보 임성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부 연구지원금 수억 원을 받은 업체가 기술 개발을 전혀 하지 않고도 낙제점이던 사업 평가 결과가 돌연 뒤집혀서 지원금을 챙겼다는 소식을 최근에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업체에 대한 결과가 바뀌기 전에 한 국회의원실이 평가기관에 직접 연락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의원실은 외압 의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지원사업 심의평가를 앞둔 공기관에 의원실이 연락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스마트 공장 기술개발 사업 대상업체로 선정돼 정부 지원금 6억 원을 받은 A업체. 하지만 기술개발 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사업 수행에서 극히 불량 판정을 받고 지원금을 모두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되자 민주당 소속 비국회의원실에 연락했습니다. 평가가 불공정했다며 잘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비 의원은 A업체가 소재한 지역의원으로 지난 3월 A사 대표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비 의원실은 중소벤처기업부를 거쳐 진흥원에 연락한 뒤 A사 등에 대한 평가 자료를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낙제점을 받은 경위가 뭔지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사 등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재심을 맡은 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는지도 회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흥원 내부에선 국회의원실이 특정 기업의 사업 수행 평가 자료를 전부 요구한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비 의원실이 자료를 요구했다는 소식은 이의 신청 심의를 앞둔 위원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이후 열린 심의위에서는 A사 등에 대한 극히 불량 판정이 미흡으로 완화됐습니다. 성과는 부족하지만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려 한 걸로 보인다는 두루뭉술한 이유가 덧붙었습니다. 덕분에 A사는 정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게 된 건 물론 향후 정부 사업 참가 자격도 유지하는 등 모든 제재를 피했습니다. 진흥원 안팎에서 외압 논란이 일자 비 의원실은 지역기업인이 고충을 토로해온 만큼 해당 판정에 대한 사실관계만 파악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의 신청 심의를 개최한다는 통보가 너무 촉박하게 전달된 사실 정도만 지적했다며 판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민원인 부탁만 듣고 국회의원실이 평가기관에 전화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해당 상임 및 국회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라든지 심의 결과 요구했다는 자체만으로 그 심의라는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그 부담을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한 국회의원의 지역구민 챙기기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검증 절차가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랜섬웨어를 이용한 미국 보건 분야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서 부처 합동으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 안보당국은 생명의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금전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북한이 판단해서 미 보건 서비스 조직을 계속 겨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안보당국이 랜섬웨어 마우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이버 안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보를 낸 안보당국은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 기간시설안보국, 재무부 등입니다. 마우이는 북한 지원을 받는 사이버 행위자들이 적어도 작년 5월 이후부터 미국의 보건서비스와 공중보건 분야 조직을 겨냥하기 위해 사용해온 랜섬웨어라는 게 미 당국의 설명입니다. 랜섬웨어는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컴퓨터를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고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의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미 당국에 따르면 FBI는 작년 5월 이후 보건서비스와 공중보건 분야 조직에서 다수의 마우이 랜섬웨어 사건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했습니다. 북한 측 사이버 행위자들은 건강기록, 진단, 인트라넷 등 보건서비스와 관련된 서버를 암호화하는 데 이 랜섬웨어를 사용했습니다. 일부는 장기간 서비스에 지장을 받는 피해를 봤습니다. 미 당국은 북한 측 사이버 행위자들은 보건서비스 조직이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금전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탓에 북한이 보건서비스 조직을 앞으로도 계속 겨냥할 것으로 봤습니다. 미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2월 파괴적인 랜섬웨어 바이러스 워너크라이를 만들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한 북한군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습니다. As laid out in today's indictment,
North Korea's operatives, using keyboards rather than guns, stealing digital wallets of cryptocurrency instead of sacks of cash, have become the world's leading bank robbers. 기소된 북한 해커 전창혁, 김일, 박진혁은 전 세계의 은행과 기업에서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 이상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돌리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1980년대 한국 로그음악을 이끈 그룹 송골매가 다가오는 가을 전국 투어 공연에 나섭니다. 배철수와 구창모 등 원년 멤버가 한 무대에 서는 건 40년 만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상만 사모던 일이 그때로야 되겠소마. 8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송골매가 오랜 공백을 깨고 다시 뭉쳤습니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 열망에 나섭니다. 배철수, 구창모, 그리고 우리. 40년 공백을 깬 건 시작이 그랬던 것처럼 록밴드로 끝내고 싶다던 배철수의 한마디였습니다. 구창모 씨가 다시 노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송골매 공연 더 나이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계획은 2년 전부터 구체화됐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차에 빌 미뤄졌습니다. 막상 무대에 서려니 걱정이 한가득. 중년의 여성분들이 저희들을 실제로 보시고 아, 창모 오빠도 이제 많이 늙었네. 제가 더 걱정이죠. 뭐 구창모 씨 아직 괜찮잖아요. 하지만 첫 연습에서 바로 느낌이 왔습니다. 심장이 둥둥둥 뛸 정도로 굉장히 느낌이 확,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은 그대로 표현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전설로만 전해진 이들의 컴백 소식에 후배 가수들은 리메이크 프로젝트에 나서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송골매 선배님들의 팬이시기 때문에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고요. 9월 추석 연휴 기간 시작되는 전국 투어를 마치면 내년 3월에는 미국 공연을 통해 팬들과 만납니다. 어렵게 손을 맞잡은 친구지만 앞으로의 구상은 제각각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음악은 안 하려고. 자기는 음악 생활은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그러냐. 그런데 속으로 대답만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될 걸. 저의 경우는 라스트는 아닙니다. 기타와 마이크, 청바지만으로 시대를 이끌었던 송골매. 음악에 대한 열망으로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을 맞아 달걀 취급업체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 주부터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와 식용란 수집 판매업체 1,079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달걀을 적절하게 세척하고 포장하는지, 또 산란 일자와 생산자 고유 번호, 사육 환경 번호 등을 제대로 표시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또 물세척 달걀을 냉장 보관하는지, 부패, 곰팡이 등으로 식용으로 부적절한 알을 취급하는지 등 달걀 선별, 포장, 유통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마약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용 오일을 밀수해서 건강보조제로 속여 판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오일 200여 병, 약 6천회 투여량을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반려동물 건강보조제 수입업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수입업체는 마약 성분이 든 오일을 반려동물의 우울증이나 통증을 줄여주는 건강보조제로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습니다. 해당 오일엔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대마 주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처자식까지 동원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양산 일대에서 선후배 등 지인들과 짜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42번에 걸쳐 합의금 등으로 3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어린 딸까지 태우고 3번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현재 파주와 강화 등 경기 북서부 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빗줄기가 굵지는 않지만 비구름은 앞으로 더 강해지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남부 내륙에 늦은 오후부터 퇴근길 무렵까지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수도권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니까요. 무더위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북한 쪽에 중심을 둔 장마전선이 경기 북서부 지방부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서해안에 형성된 비구름은 점차 수도권 등 중부와 남부 내륙으로 더 유입되겠고 내일 오후까지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비는 이번에도 중북부 지역에 집중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최고 1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지만 열기가 식지 못하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5도, 대구 27도, 광주는 26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는 조금 낮아지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무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 32도, 대구는 33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장맛비가 잠시 쉬어가겠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활성화되겠고요. 올여름 들어 가장 강한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해안에는 비와 함께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사감독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리죠. 징계 수위에 따라서 30대 당대표 이준석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2명에 대한 국정원 고발과 검찰 수사를 놓고도 신고 권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여야 의원과 함께 전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